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랑 같이 재밌게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2% 땜빵 김상훈입니다. 굳이 그렇게 꼭 땜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제가 주포가 되면 안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예. 오늘은 베트남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베트남. 이것도 저희 대표들이 저한테 네.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베트남 기본적으로 네. 중국이 생산 기지가 하면 위험해. 그렇죠. 미국이랑 이제 안 친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꼽힌 데가 인도하고 베트남 그렇죠. 아닙니까? 포스트 차이나. 네. 네. 그럼 베트남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별로라면서요. 그렇죠. 제가 그 베트남 주가 투자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 여기 보시면 네. 지난해 4월쯤에 베트남 호치민 지수,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거잖아요. 어. 1,5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다가 예. 한번 쭉 빠지고 와. 또 한번 쭉 빠지고 거의 50%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올라서 지금은 요거보단 좀 한 올랐는데. 43% 정도 빠진 것 같던데 야. 이거 보면 와, 이 왜 이럴까? 사실 안 선배께서 이게 궁금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베트남에는 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죠. 그 포스트 차이나라고 하는 베트남이 왜 저러나?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가 리딩뱅크 KB KB 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에 계신 센터장님을 그렇죠. 김가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분이 신흥국만 보시는 분이라서 베트남 찐 전문가? 네, 진 전문가를 또 모시고 베트남 얘기를 좀 배우고 채팅창에 보니까 욕하러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저희 욕을 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욕하면 이제 쓰립니다. 저희한테 너무 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베트남 얘기, 베트남에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잠시만 광고 좀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의 김가현 경영연구소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생방송도 처음이고요. 방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네.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딱 1년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네, 1년 전이 아니라 1년 반 전이죠. 네.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서 장순원 기자는 처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막 마우스로 계속 하면서 왜 그러니? 막 계속 클릭하면서 진짜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다 그런 게 네.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센터장님 리포트도 최근에 하나 쓰시고 하셔서 네, 네. 딱 그 질문입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앞으로 네, 중국을 대체할 막강한 제조 국가가 될 거다. 생산 네, 네. 기지가 될 거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럼 뭐 나라도 좋아질 거고 그럼 뭐 주가도 좀 오를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네, 네. 왜 저 모양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지표가. 경기도 안 좋아요? 지표 자체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쵸? 무슨 네, 일이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까? 베트남. 일단 그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야기를 쭉 풀어 가다 보면 예. 이제 베트남 회사채 시장 얘기까지 가다 보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먼저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베트남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겠죠. 전체 수출액을 이제 그 나라 경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GDP로 나눠 보면 베트남은 그 수치가 100% 가까이 나옵니다. 와. 네? 100%라고요? 그것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100% 쉽게 라는 이해하기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100%가 넘고 있고요. 좀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고들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수치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도 수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2배 정도 더 크다. 외국 기업이 와서 그 보여지고요. 물건을 그냥 그대로 생산만 해서 수출을 하니까 그 그렇죠. 물건 값이 잡혀서 그런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바로 베트남 공장에서 다시 제조가 돼서 바로 그렇게 나가는 수출되는 진짜 것도 말 있으니까. 그대로 진짜 생산 기지네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의 한 7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치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생산 기지도 많이 있고 거기서 공장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면 거기서 임금도 지급하고. 근데 한국이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거죠. 뭐. 한국도 최근에 수출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은 것처럼. 아 수출이 요즘 안 좋아서. 네, 그렇죠. 이렇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 먼저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베트남 경기가 안 좋았던 것도 수출이 좋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더 크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베트남이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예. 가장 큰 수출 상대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미국. 베트남 전체 수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야.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한 16% 정도. 예.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EU, 유럽연합이 한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미국, 있습니다. 중국, EU. 네, 예.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작년 상황을 보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정책 금리를 또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경제도 자연스럽게 좀 둔화됐던 면이 있고요. 중국도 사실은 작년까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렇죠. 펼치면서 사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 50%. 원투펀치가 다 조금 그렇죠. 별로다.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뭐 사정이 낫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나 봐요. 네, 미국도 사실은 2021년에는 사실 경제 성장률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졌던 네, 그런 경제 성장률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많이 낮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있고 뭐 내수 베트남 내수라는 게 너무 보잘것없는 시장인가요? 그래도 거기 뭐 젊은 층도 많고 네. 인구가 많지 않나요? 네.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여기 그 베트남 수출하고 소비 증가율을 보시면 네. 예. 사실 표 한번 네, 보여주시죠. 표 한번 예. 보여주시면 음. 2022년부터 소비 증가율은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까지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소비가 나빴다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는 굉장히 잘 되고 네, 있네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은 수출이 진짜 수출은 많이 떨어지고 줄고요. 소비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네. 그래도 또-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베트남 경기가 좀 안 좋은 안 걸로 좋게 나온다. 보여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업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건설업 경기가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좀 둔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그 베트남 국내에서는 좀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은 게 이제 건설업이었습니다. 건설업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일단은 건설업 쪽은 사실 그 이제 그 베트남 회사채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일단 건설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드리면 그 노바랜드라는 노바랜드. 베트남 2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노바랜드라는 그 기업이 주로 개발하는 거는 고가 고가 주택이고요. 아파트. 베트남 고가 주택들을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하고 예.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그 작년에 이제 그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자금을 상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음. 조금 더 길게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베트남 주택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주로 공급됐던 게 고가 주택이었습니다. 예. 근데 5년 동안 고가 주택은 계속해서 공급이 됐는데 또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고가 주택을 투자하려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줄고 그로 예. 인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베트남에도 뭐 주택 시장도 고가 주택도 있고 뭐 서민형 주택, 뭐 근로자 주택도 있고 하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동산 경기가 꽤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출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나마 건설업 경기가 내수를 좀 떠받쳐 줘야 되는데 그랬으면 그게 안 좋겠죠. 그게 안 됐던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조금 논리를 조금 해오신 대로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베트남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래도 베트남은 제조기업이니까 외국인 투자가 그래도 많지 않을까? 그쵸. 뭐 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막 음. 공장 짓고 하면 그 돈이 막 들어오는 돈인데 네, 네. 지금 당장은 수출이 안 되더라도 예, 그거는 별로입니까?
일단 그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예. 그 베트남 경제 규모에 비해서 경제 규모 대비 한 6%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도나 인도네시아랑 비교해 보면 인도랑 인도네시아는 한 2%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사실 6%면 엄청 많은 베트남이 꽤 거네요.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예. 최근까지도 그랬고 사실 포스트 차이나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최근 올해 들어서 조금 이상한 좀 걱정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건가요?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는 매월 그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정부 부처인 기획투자부에서 이제 집행 기준과 등록 기준으로 나누어서 매월 발표를 합니다. 집행은 그게 뭐가 달라요? 이미 하기로 했던 거를 집행을 하는 거고 그렇죠. 등록 기준은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 제가 산자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산자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행 기준과 등록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예. 이제 일단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진 그 집행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퍼진 뒤로는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나오고 그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갔고 올해 1분기에도 그런 걸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삼성전자 거기다 반도체 공장을 지어놨어. 음. 그러면 확장 설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새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조금 꺼려지는 상황?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집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분기에 한 43억 달러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근데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집행은 잘 되고 있다. 집행은 잘 되고 집행은 있다 잘 이렇게 되고 있다. 보여지는데 이제 등록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에 55억 달러 가량이 이제 등록이 됐는데 이 수치는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베트남을 바라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한테 좀 걱정을 자아냈던 부분입니다. 그거 이상하네요. 뭔가 이벤트가 있었나요? 그 말은 등록 기준이 적다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들어오기로 한 돈 투자 외국인 투자는 뭐 잘 되고 있는데 네, 네, 네. 새로 앞으로 베트남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진짜 이상한데. 그러니까. 베트남 포스트 차이나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베트남은 생산 기지로서의 잠재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수출이 좀 안 되고 뭐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는 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 그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그 직접 투자 지표를 발표를 할 때 그 예.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세분화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만 이게 왜 그렇다라고는 좀 설명을 잘 안 드러나는데 이번에는 예.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이 법인세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보고 진행을 할 것 같다. 그거가 이제 등록 기준 그 외국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뭐죠? 일단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이제 어떤 기업이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을 하든 그 특정 국가에서 이제 15%라고 이제 설정이 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보다 낮게 세금을 부담을 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 기업에게 그 차이만큼을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10%면 어디에서 10% 우리는 법인세 10%니까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러면 야 그럼 5%는 더 내. 우리한테 더 내. 우리한테 뭐 더 내.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15%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0% 세금을 냈다. 그러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15%니까 우리나라가 너 5%더 내 이렇게 할 수 그렇게 있다는 할 수도 건가요? 있다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건 아직 시행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시행은 안 됐고 일단 내년 정도에 시행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 못 보게 될까봐 이제 베트남 정부에게 좀 뭐 보조금 같은 걸로 좀 대체를 해달라든지 이제 이런 지금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너희는 뭘 해줄 거냐고 물어보고 있다. 그쵸. 밀당 중인 거네 밀당. 그러니까 과거와 적어도 비슷하게 혜택을 받고 싶다라는 걸 이제 베트남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보조금 안 주면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이 그 법인세가 많이 낮아요? 베트남이 지금 그
기본 법인세는 20%입니다. 그런데 예. 별로 이제 그렇게 낮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최저 법인세보다 높은데 예. 이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받았던 그 세제 혜택은 한 10% 내외, 12% 정도로 평균적으로 실효세율은 엄청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에서 3% 가량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한테는 네. 우리한테 공장 지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보조금 주고 뭐 땅 공짜 주고 뭐 해가지고 싸게 해줄게 네, 네,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네. 법인세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는 뭐 줄 거냐 이러고 있다 지금. 네, 네. 저도 그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이랑 LG가 베트남 기획투자부 어쨌든 정부랑 협상을 하는데 그 예. 내용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약속하고 내기로 했던 세금이 뭐 6%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내고 있었던 게 니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라고 하는 어. 그 거기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15%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차익만큼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낙장불이 뭐 나갈 수도 없을 텐데. 뭐 그렇긴 하겠지만 새로 투자를 안 한다는 거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맞나요? 이거는 약간 시기적인 문제겠네요. 그럼 그런 게 좀 클리어가 되면 네네. 또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긴 들어오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아직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예. 그 3월 직접 투자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4월 들어서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 번은 주말에 외투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 외투 기업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도 듣기도 하고 최저법인세가 설령 도입이 되더라도 앞으로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었고요. 달래기.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은 해주겠다. 네. 근데 야 베트남이 그거 아니면 들어갈 유인이 작나요? 그래도 뭐 저희 잘 모르지만 네네. 듣기로는 베트남에는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고 네네네. 젊은 사람들 많고 인력 많고 손재주가 뭐 좋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법인세율이 좀 높아지면 많이 그 매력도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밀당이라니까요, 밀당. 밀당 중 들어갈 생각은 있는데 얼마나 깎아줄 거냐. 그렇죠. 얘네들이 어떤 보따리를 내놓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 결정을 해야 어쨌든 투자를 할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확히 모르면서 막 하는 건 아니고 센터님한테 여쭤봐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센터장님? 일단은 베트남 그 사람들의 어떤 자질에 비해서 임금이 싸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이제 임금이 아직은 싼 편이다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고요. 베트남이 갖고 있는 또 하나는 이제 그 베트남이 이제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으로 한참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하면 이루어졌던 것처럼 베트남도 이제 그게 그렇죠. 최근까지도 보여왔었고 공산당 사회주의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인도는 사실 제도를 도입을 해도 이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각 주마다 또 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도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하면 한다. 네, 그런 강점이 있었고요. 그렇겠네요. 한다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네, 네. 지금 막 그런 밀당 중에 있어서 그럼 베트남 정부가 뭘 내놓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같은 걸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 되겠네요. 기업들 일단은 입장에서. 그 지난주에 아직 보안책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일단 베트남 뉴스 지난주에 나온 걸 보면 그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예. 베트남 정부에서 꺼냈습니다. 근데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다른 나라에서 딴지 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조금이면 WTO 이슈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맞추기로 했는데 네가 그렇게 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도 괜찮. 일단은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 적어도 이제 뭐 WTO나 이런 체제 하에서 예.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베트남은 그 공장 유치 안 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출이 100%라고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아무튼 내부에 외국인 투자 공장 관리해서 그런 이슈가 있다. 조금 하여튼 상황을 봐야 되겠네. 그럼
베트남 내수 경기는 어떻습니까? 내수 경기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좋진 않다. 특히 부동산이 좀 별로다. 네, 부동산 시장이 그 고가 주택 예. 쪽에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좀 그 회복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실 그 근로자들, 도시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짓는 근로자 주택이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그 사회 주택, 그건 아직까지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막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산업용 토지 개발,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 필요한 산업용 부동산 시장도 현재는 아직 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그런 시장 쪽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고가주택 시장. 고가주택 시장.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이 왜 문제예요? 고가주택 뭐 베트남도 뭐 이제 딱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이니까 부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난 비싼 집에서 살아야지 뭐 이런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그 노바랜드라는 그 2대 부동산 개발 업체가 그 작년에 이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이어지니까 일부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사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예.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한 10% 내외에서 받게 되거든요. 10%요? 네,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랬지. 8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노바랜드 같은 경우는 그 일부를 이제 고객 대신에 내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리 내줄 테니까 집 사라. 그렇죠. 예, 예. 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분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막힌 그래서 거구나. 이제 좀 그 공급 과잉 이슈가 조금 더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공급 과잉, 그러니까 경제가 막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공급이, 그러니까 고가 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졌던 네. 모양이죠. 건설업, 야 이게 돈 벌기 진짜 쉽네 하면서 네. 뭐 그런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수요에다가 이제 투자 수요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투자 수요가 주춤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지는,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했다가 큰일 난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베트남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 부동산으로 흥한 자는 부동산으로 망한다. 금리가 오르면 진짜 부동산 경기는 뭐 답이 없죠. 그래요. 10%라니 어우. 그래도 그 젊은 세대도 많고 고가 주택은 오. 젊은 세대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돈이 묶여버리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반띵팟이라는 그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었는데요. 반띵팟이요? 반띵팟. 예. 네. 근데 그 반씩 나누자. 반띵. 죄송합니다. 예. 예, 아직 그 회사의 이제 회장이 사실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회사 돈을 이제 횡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네?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진. 본인이 작년에, 횡령을 하려고 회사채를 찍은 거네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뭐 그 혐의가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횡령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게 금액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네. 예. 잠시만요. 예. 몇 천억 뭐 이런 수준인가요? 그러면? 피님 잠깐 처음에 제가 그 뭐지 설명해드린 표? 표를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표? 여기 보면 저기 23% 내려갈 때가 딱 저 때인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 부동산 초반에. 개발사 관련 채권 부실에 대한 정부 조사. 이게 반띵팟이라고 하는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개발 업체들이 이런 일이 횡행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23%가 쭉 빠지죠. 네, 그리고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발행한 금액이 그 베트남 동화로 한 25조 동이고 그 달러로 하면 10억 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1조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중에 이제 아마 일부를 횡령을 했겠죠. 거의 다 횡령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예. 이제 결국 이제 그 횡령 혐의로 인해서 체포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도 믿기 어렵게 되고 이제 회사채 시장도 이제 좀 믿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작년 4분기 정도.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이 빡 그때부터. 떨어지고 이제 아니 근데 그러면서 그 한 회사가 횡령이 있었다고 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전체 주가 지수가 20몇 %가 빠진다고요? 1등이라잖아요. 1등. 1위.
우리로 치면 뭐 삼성 같은 데가 뭐 저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을 했다 그런 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쵸 대표 기업이 이제 횡령을 했다. 대표 기업의 총수가 횡령을 한 사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그 뭐죠 국가신용등급은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변동이 있지는 않은 그래요? 것으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일부 회사의 이슈로 일부 지금, 회사의 예, 이슈. 있는 상황이고요. 예. 회사채 시장이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 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추정.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거기서 회사채를 발행한 돈으로 총수가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되게 구조적으로 늘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몇 건이 있었는지는 사실 이렇게 예.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 뭐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베트남이. 이슈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시장이 투명해야 뭐 투자자들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해야 회사채 시장이든 아니면 증시든 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회사채 시장도 신뢰를 잃고 증시도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던 상황이지 않나 이게 저도 싶습니다. 선후 관계가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오늘 예습 많이 하셨네. 많이 했습니다. 예?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제가 잘못을 해서 구속을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 그 말인즉슨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정부가 알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무슨 부패와의 전쟁 이런 거 하는 모양이죠? 비슷한가 베트남도? 봐요. 그래서 이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많으니까 횡령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이제 횡령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찍었다라는 느낌이랄까. 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는 뭐 좀 반띵 팟을 노린 거 아닐까? 혹시 반띵 팟을? 반띵. 그 베트남 공산당 입장에서 뭐 여기가 말을 안 듣네 컸다고 그래서 날려버려 뭐 이런 건 걸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회사채 시장이 박살이 나면 사실 그렇죠. 이게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나라 예를 레고랜드처럼 회사채 시장이 엉망이 됐나요? 그러면? 그래서 회사채 시장 그 상황을 보면 예. 그 이제 그 반띵팟 그룹의 이제 그 총수가 횡령했던 혐의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그게 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노바랜드가 이제 좀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제 회사채 발행 금액을 보면 그 네. 발행이 작년 4분기에 이제 4조 동 4조 동? 발행이 됐는데 네. 그 바로 직전인 3분기에 49조 동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0% 정도 감소를 어이구야. 하게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군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하지 금리가 못했던 엄청나게 뛰었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야,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그렇죠. 자본시장이 부동산 기업들이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아요. 회사채 시장. 부동산은 회사채 시장에서 사실 그 부동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 2020년에 한 35% 정도 엄청 됐고요. 높네요. 그러니까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35%가 이제 부동산 개발업이었고 2021년에 한 37%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 2022년 1분기 한 47% 정도까지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47%요? 네. 와. 그만큼 이제 그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회사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진 거죠. 거기도 거품이 있었던 거네요. 뭐 거품이라면 또 거품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네. 회사채 시장에 횡령이 있으니 그 이후로 회사채 시장 발행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실들이 막 들어 그럼 막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일단 회사채 시장 자체가 예. 이제 거의 발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를 그냥 놔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베트남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좀 지원을 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예.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다 국가주택 시장에 이제 집중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회주택이나 근로자 주택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업체는 유도를 하고 회사채 시장은 유동성을 유동성 공급해서. 공급을 해보자 이렇게 3월달에 올해 3월에 올해 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대책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외투 기업들이 새로 들어가는 외투 기업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나요? 일단은 그 외투 기업 같은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사실 60% 가량은 제조업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제조업 영향이 가장 크고요. 대신에 이제 한 그렇지 16% 정도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이제 분류가 돼서 외투 기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주된 영향은 아니었다. 주된 영향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졌나요? 그러면? 그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전국 각지의 주택 가격이 이제 수시로 이게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린 발표가 뭐 되지만 그렇죠. 매주 발표. KB 시세가 있죠. KB 시세가 있죠. 예, 매월 주뭐 네, 맞습니다. 수시로 발표하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통계가 통계가 없구나. 없다 보니까 예. 사실 그 현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최근에도 뭐 주택 가격이 30% 정도 빠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뭐 베트남 대도시들 전역에서 이제 나타난 현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주택들이 예.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빠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고가 주택 시장이 워낙 붐이 불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가격이 그동안 빠르게 올라왔을 거고 예. 이제 그만큼 또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네, 30%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그런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을 인터뷰해서 나온 통계 기사들이 수치는 있다 아니고. 보니까 예, 정확한 정식 숫자는 아직 통신이라고 없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30%가 빠지는 거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한 20% 서울은 그런가요? 서울은 고점 대비해서 네. 빠졌죠. 최근에는 좀 그런 예. 면이 있죠. 네. 일단 망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럼요.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금 다 문제가 되면 부동산 업체들이 베트남의 부동산 업체 문제가 되면 고가 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기다리면 나중에 또 오르는 거 아닐까요? 또 혹시? 베트남에 집을 사시면서 베트남 저점이다 네. 이렇게. 공급 부족론 이상합니까? 그 베트남을 이해할 때 좀 예.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고가 주택 시장 공급 과잉 예. 또 이제 반대편의 시장은 또 수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좀 저가 주택은 부족하고 부족하고 이쪽은 고가는 또 공급 많고. 그래서 사실 이제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 과거를 좀 돌아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요. 예. 한 10여 년 전에 보면 이제 베트남 그 국영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들이 부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실을 해결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취했던 게 그때까지는 사실 경제 발전, 경제 성장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앞으로는 경제 성장,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그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문제도 해결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소위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인 시장은 좀 조금 줄이고 예. 좀 뭐 일부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장에 크게 충격이 주지 않는다면 좀 조정을 하고 예. 이쪽 실제로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더 공급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건설업체를 전반적으로 좀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중국도 그래도 아니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도 어쨌든 사회주의를 네. 표방하는 국가인데 그게 막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우리는 고가주택 지읍시다 그렇게 막 나갔던 모양이네요. 그게 아마 그 고가주택 시장이 정말 베트남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마 공급이 확대가 됐었다면 아마 사전에 베트남 정부가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이제 네. 이제 편하게 주택 시장 말씀하시죠. 자체는 그렇게 네. 크지 않을 텐데 이제 예.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 터질지는 몰랐던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레고랜드 사태가 예. 그 사태가 이 회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못했겠습니다. 예상을 못한 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저는 해보는데 네.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회사채 시장도 이게 그 보시면 사실 회사채 시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사실은 이번 사태가 있기 전부터 좀 뭐라나 규제를 강화한 면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정부에서. 네, 그 베트남 그 회사채 시장 발행액을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찍고 2022년에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대출. 여신에서 부동산으로 들어간 여신의 비중도 2020년에 고점을 찍고 2022년까지 좀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사실 베트남 정부에서 한 2020년, 2021년쯤에 부동산이 앞으로 베트남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베트남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관리했었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여신에 대해서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종의 지금 상황은 연착륙이라고 봐야겠네요. 뭐 일종의 연착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착륙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정부나 중앙은행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부패 이슈나 뭐 횡령 이슈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시장의 조정 이런 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할 수 있다면 끌고 갈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고 뭐가 부패가 많은 것 같고 회사채 발행해서 총수가 횡령하고 이런 거 보면 야, 이 나라를 내가 믿고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은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사실 이게 베트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베트남도 그렇고 다른 이제 신흥국들도 보면 결국은 이제 투명성 문제가 자본시장 발전을 좀 붙잡는 발목을 잡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제 그 회사채 시장을 좀 어떻게든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명성을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내놓았던 대책들을 보면 이제 사실 베트남 회사채 시장은 대부분 다 사모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펀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아직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모로 이제 발행을 하고 대부분 주요 투자자들이 시중 은행들입니다. 시중 은행들이 이제 주요 투자자들인데 이제 은행들이 결국 이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은행들이 좀 더 많이 회사채를 사줘야 사실상 되거든요. 대출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거의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그 베트남에 이제 뭐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신도 들어가 있고 회사채도 좀 같이 이제 통계에 잡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이제 더 많은 회사채를 사려면 이제 은행도 믿고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이 사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은행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 회사의 수익을 좀 들여다본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이런 권한을 이번에 대책을 발표할 때 좀 넣었습니다. 회사채를 샀는데 얘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볼 거야. 그렇죠. 산업은행인데 산업은행. 그렇죠. 산업은행. 사실상 베트남 은행의 산업은행과 대부분 있겠죠. 그래서 발행 자금도 사실은 이제 그 필요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다 은행이 기업에 이렇게 진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베트남도 은행이 대부분 다 국영은행인가요? 국영은행들이 상당 부분이고요. 민영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런 의미는 국영은행이 은행을 통해서 기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 정부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좀 그렇게 강하게 해석해 볼 수도 드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회주의 국가라 다르네요. 그러네요. 우리 은행이 회사채를 사고 난 다음에 경영에 간섭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난리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대출해 주면 되지. 왜 굳이 회사채 사모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또 은행이 사주고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냥 대출해 주면 되지. 그 사실은 베트남이 정부가 뭐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베트남에서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이제 은행 대출 형태인데 우리도 예전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자본 시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도 키우고 주식 시장도 키워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금융기관을 네. 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금융기관이 사실은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은행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베트남 증시에는 들어가지만 사실 아직까지 회사채 시장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자본시장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게 하려면 이제 이쪽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플레이어가 야 이제 진짜 있는 거죠. 웃긴다 그거. 그래야 외투 기업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자본시장이 어쨌든 조금 성숙이 돼 있어야 기업들도 딱 가서 우리가 자금 조달할게 은행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또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채를 발행해서 아니, 자금을 그건 조달할 수 맞는데 있어야. 야 대출해 주지 말고 이제 채권으로 해. 돌려.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도 예전에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도 그랬겠죠. 예전에 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처음에 은행 중심으로 예. 기업들이 크니까 불과 뭐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은행의 금리는 우리 이제 재무부의 은행과장님이 예. 전날 모텔 들어가서 다 아이고야. 적어가지고 금리 이렇게 하세요. 워낙 베트남이 그동안 막 급성장을 하다가 일종의 이제 한번 그 과열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 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들어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베트남이? 성장률이 작년에는 사실 8% 나왔고요. 예. 작년에 워낙 좋았던 경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았던 거고 올해 1분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네. 8% 사실 코로나 때도 2% 이상 성장은 했었습니다. 침체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3.3%가 나왔는데 예. 이제 그게 연율로 YOY로 그죠? 예. 전년 동기 대비 3.3%가 나와서 이게 좀 그 많이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작년에는 8% 나왔는데 갑자기 3%대로 나오니까 베트남에 무슨 일이 있나? 좋아지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 예. 중간적인 진통, 성장통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베트남 회사채 시장이든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이쪽은 좀 성장통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내부에서 해결이 좀 된다면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정책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요. 예. 물가가 2.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2.4요? 예. 예. 그래서 아유, 엄청 싸네요. 예, 그래서 베트남 성장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 금리도 계속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도 내리고 있죠. 네, 지금도 3월부터 지금 내리고 있어서 3월, 4월, 5월 이렇게 좀 계속 기준금리를 뭐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말고도 이제 그 통화정책에 사용하는 금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 금리들도 이제 같이 내리면서 이제 은행들한테도 대출금리도 내리고 예금금리도 계속 좀 내려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 쪽도 보면 사실 정부 부채 비율이 3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IMF에서 이제 한 50% 정도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좀 낮은 상황이어서 사실 충분히 재정을 풀어서도 이제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3.3% 경제 성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에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정책 여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률 목표를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설령 뭐 6.5%가 달성이 안 돼도 사실 6% 정도만 달성이 돼도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인도나 뭐 예. 캄보디아가 지금 올해 한 6% 내외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아시아 신흥국 내에서는 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 보면 올해 베트남 성장률을 5.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사실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보다 훨씬 높은 6% 후반 해마다 그렇게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다른 다른 뭐 나라.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격차가 확대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는 가져볼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요즘은 뭐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는 10%야.
그럼 실제로 발표되는 게 10%가 되고 그냥 발표하는 대로 무조건 맞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니까 뭐 어떻게든 뭐 숫자를 조작하든 어떻게든 맞춘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베트남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뉴스나 이런 건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래서 뭐라고 저도 여기서 베트남은 그렇다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는 좀 낫습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베트남 공산당은 좀 느낌이 달라요? 뭐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중국을 제가 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서도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소위 인민들, 베트남 국민들이 계속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계속 외투 기업도 유치하려고 하고 이제 뭐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잘 조정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네, 뭐 중국하고 비교는 저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정부가 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5개년 계획 그래서 중국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해서 5개년 계획 하면 그냥 그거 무조건 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우리는 올해 5% 성장해야 돼. 정하면 그냥 무조건 5%를 달성하려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제의 특성이 있던데 그게 이제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트남도 약간 그런 정부가 결심하면 어쨌든 그게 이루어지는 그게 그런 뭐 면이 부작용이 사실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외투 기업들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면 1분기에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내세웠던 카드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정부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산당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각 지방 정부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안 돼 있으면 너희 빨리빨리 해라. 너희 목표 맞춰라. 이런 식으로 좀 위에서 아래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면은 베트남에서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 중국도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의 기업들이 진출을 했다가 갑자기 틀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하다 보니까 베트남도 똑같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그러면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안 선배가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중국 공산당처럼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수단들도 동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외투 기업들한테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정책을 피니까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는 공산당인 건지 사실 그게 되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진성이냐 이거지? 진성 공산당이냐? 살짝 약한 공산당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베트남 공산당이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이들이 외교 정책을 피는 거는 보면 조금 색다른 면이 있거든요. 소위 실리 외교라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되면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현재 그런 상황이고 사실 중국하고도 사실 역사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면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올해 초에 사실은 이제 그 베트남의 그 권력 서열 1위부터 4위가 다 지금 소위 친중국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주석이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장관들이 이제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하고 그 자리를 이제 새로운 이제 국가 주석이 뽑혔는데 그 국가 주석이 뭐 소위 친중 그러니까 세력 친중 그런 성향의 국가 주석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국가 주석이 뽑히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제 그 총리 경제를 담당하는 총리가 얘기하기를 국가 주석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실리 외교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사회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상당히 실용적인. 실용적인 예. 그런 노선을 걷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외투 기업들에게는 좀 투자 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베트남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장기적으로 베트남이라는 경제를 봤을 때 매우 이제 사실은 뭐 되게 좋고 하여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도 많고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베트남은 결국 그거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제 포스트 차이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해서 베트남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이냐. 그게 인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베트남은 너무 수출 규제는 이번에 오히려 드러난 게 중국의 아니 베트남의 정치 체제의 문제, 뭐 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렇다고 막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매우 자유로운 국가도 아니고 그런 퀘스천이 남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외국 기업인데 그냥 차라리 인도로 갈까? 말씀하셨듯이 인도는 뭐 거기도 정부의 리스크는 있긴 있습니다. 매수는 크니까. 어쨌든 시장은 크니까요. 네, 또 네.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뭐 큰 나라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을 한 나라에 두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 뒤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몰빵했다. 중국에 많이 생산 기지를 집중을 해놨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다 셧다운되고, 정체당했죠. 그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외교적으로 또 이제 미국하고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게 글로벌 공급망을 한 곳에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인도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그런 전략들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은 계속 그런 방향은 이어질 것 같고 사실 이제 베트남은 그래서 사실은 좀 예전보다는 조금 그 외투 기업이 들어오는 게 좀 슬로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EIU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도 보면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그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의 그 무역진흥기구라고 해서 제트로라는 기관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겠느냐,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트남이 사실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 아까 전에 잠깐 주셨는데 올해가 어떻게 보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제 뭐 정치적이든 네. 그다음에 뭐 실용 외교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외투 기업 그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보면 올해 지나서 내년쯤 되면 또 한번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태국이 어쨌든 베트남보다 훨씬 잘 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동남아가 어쨌든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인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남아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동남아에 있는 생산 거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베트남이 최선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있는 것인가? 그거는 좀 산업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영 내에서는 수출이 자유롭거든요. 그쵸. 관세 같은 네. 것도 없으니까.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각 나라마다 좀 장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국은 자동차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본 기업들이 거기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쪽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베트남 같으면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고 그쵸. 또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라인을 한때 그 베트남에서 빼서 인도로 간다는 뉴스가 예.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그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 베트남에서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폰이나 IT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공급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있죠. 거기 이제 니켈이라는 전기차 원료, 배터리 원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보니까 전기차 쪽은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나라마다 이제 아하. 갖고 있는 어떤 환경 강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 업종이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그래도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죠? 그렇죠. 베트남은 사실 그 한국에 대한 동경이 제일 강한 동남아에서 예. 제일 강한 나라라고 저도 뭐 이렇게 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가장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투자는 일본이 많이 합니까? 한국 기업이 많이 합니까? 일단은 누적으로 보면 사실 싱가포르,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가장 많아요? 한국, 싱가포르, 일본이 3위권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이제 해마다 1위, 2위를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한다면 일본이 3위 정도 하고 있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을 이렇게 딱 훑어보면 어떤 게 돈이 될지 딱 보인다. 옛날 우리나라 했던 거랑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노래방 유행했으면 거기도 이제 노래방 유행하고 자 다음에는 뭡니다. 뭐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하고 발전 과정이 비슷해서 베트남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언더스탠딩 잘 안 됩니다. 베트남으로. 베트남어로 어떻게 한번 서비스를 모릅니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있네요. 보니까 네, 지금은 가능성은 좀 있지만. 우려는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단계는 상황은- 아닌 것 네, 같고 네. 그래서 요즘 베트남의 주가가 많이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베트남 얘기 재밌네요. 남의 나라 얘기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그렇긴 하죠. 예. 베트남에 가서 저희 뭐 사업할 거 뭐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무슨 도넛 가게 뭐 이런 거라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나시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당황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게 또 궁금해가지고. 자, KB금융지주 김가현 경영연구소 센터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베트남 얘기 재밌죠? 베트남 주가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모르지 않을까요? 베트남 주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큰일 났을 뻔했네. 하여튼 베트남도 잘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극복도 해가고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다양한 외국 이야기들 저녁에 글로벌 라이브도 있지만 다양한 외국 이야기도 준비해서 올 거고요. 오늘 7시 45분에는 뭐 하죠? 어혜준 소장님. 그렇죠. 오늘도 그리고 글로벌 오늘 또 하네요. 하나 있습니다. 북한 얘기. 아침에 좀 깜짝 놀랐던 게 6시 반에 갑자기 너무 크게 이렇게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문자가. 북한 미사일 얘기도 전문가를 긴급하게 모셔서 잠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